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건 그날 이후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여러분은 아마도 이렇게 질문하실 겁니다. 사람이 정말 이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는 건가? 그리고 더 무서운 질문을 하시게 될 겁니다. 만약 내가 내 가족이 진실을 알게 된다면? 2018년 12월 19일 수요일 저녁 7시 40분 경상북도 청산군 인구 2,500명의 작은 산골 마을. 그날 저녁 보건지소 문을 잠그고 나오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35세의 간호사 이소영 씨. 검은색 패딩의 청바지, 왼쪽 어깨에 갈색 가방을 맨 평범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집으로 향했습니다. 보건지소에서 자취방까지의 거리 단 520m. 여러분, 520m가 얼마나 짧은 거리인지 아십니까? 아파트 단지 한 바퀴 도는 것보다 짧습니다. 동네 슈퍼마켓 다녀오는 거리입니다. 걸어서 겨우 6분 담배 한 대 피우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소영 씨는 그 6분의 거리를 끝내 건너지 못했습니다. 오후 7시 50분, 동네 슈퍼 사장님이 그녀를 봤습니다. 전화통화를 하며 평온하게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녀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수색을 시작했을 때 발견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신발 한 짝도, 가방 끈 하나도, 옷에서 떨어진 실밥 하나도, 머리카락 한 올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80명의 수색대원이 3일 밤낮으로 산과 하천을 뒤졌지만 그녀는 마치 공기 중으로 증발해버린 것처럼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수색견마저 골목 중간에서 냄새를 완전히 놓쳐버렸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그날 밤 분명 잠겨 있어야 할 보건지소에 누군가 들어갔습니다. CCTV에도 잡히지 않고 출입 기록도 없이. 그리고 그 누군가는 이소영 씨의 컴퓨터를 켰습니다. 밤 10시 15분. 그녀가 사라지고 단 2시간 뒤였습니다. 무엇을 찾으려 했던 걸까요? 무엇을 지우려 했던 걸까요? 이것은 미스터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누군가 철저하게 계획한 은폐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3년 후 낡은 건물 지하에서 작은 USB 하나가 발견됩니다. 그 안에는 이소영 씨가 목숨을 걸고 남긴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사라지면 이 파일을 경찰에 제출해주세요.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래서 증거를 남겼습니다. 마지막 증언을. 오늘 우리는 그날 밤 청산군의 어둠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이소영 씨가 무엇을 발견했기에 사라져야 했는지 그 진실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되었습니다. 자, 그럼 2018년 12월 19일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소영. 1983년생, 당시 35세.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우리 이웃의 딸이자 누군가의 친구였고 성실한 직장인이었습니다. 2015년 봄,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5년간 근무하던 소영 씨는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고향 근처인 경상북도 청산군 보건지소로 자리를 옮기기로 한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렸습니다. 소영아, 서울에서 잘 다니고 있는데 왜 산골로 가려고 하니? 대형 병원은 연봉도 좋고 복지도 좋잖아. 거기 가면 경력에도 안 좋아. 하지만 소영 씨의 대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저는 더 필요한 곳에서 일하고 싶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 이런 사람 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자신의 이익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편안한 길보다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 이소영 씨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청산군에 도착한 소영 씨를 마을 사람들은 금방 좋아하게 됐습니다. 새벽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보건지소 문을 두드리는 환자가 있으면 휴일에도 달려갔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보건지소에 오시기 힘들면 소영 씨가 직접 찾아갔습니다. 동네 슈퍼 사장님 박순자 씨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소영 씨는 천사 같은 사람이었어요. 한겨울에 독거노인 댁에 연탄을 날라주는 것도 봤고요. 어떤 때는 자기 돈으로 약을 사다 드리기도 했어요. 우리 같은 시골 사람들한테는 정말 고마운 사람이었죠. 보건지소 동료 간호사 김정희 씨의 말입니다. 유라. 아니, 소영 씨는 책임감이 엄청 강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맡은 일은 반드시 끝내고 퇴근했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직원들은 다 퇴근했는데 소영 씨 혼자 남아서 서류 정리하고 있었죠. 3년 6개월. 소영 씨는 청산군 보건지소에서 그렇게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단 한 번도 지각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환자에게 짜증낸 적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우리 간호사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2018년 9월 소영 씨에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은 눈치챘습니다. 소영 씨가 뭔가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평소보다 말이 적어졌습니다. 자주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김정희 씨는 기억합니다. 9월 어느 날이었어요. 소영 씨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선배님, 만약 직장에서 잘못된 일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른 척 해야 할까요? 아니면 말해야 할까요? 라고요. 저는 그때 대수롭지 않게 뭔데? 무슨 일 있어? 하고 물었는데 소영 씨는 그냥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하고 말을 흐렸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더 진지하게 들어줬어야 했는데 그랬으면 소영 씨가 혼자 고민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도 후회돼요. 여러분, 소영 씨는 무엇을 발견한 걸까요? 무엇이 그녀를 그토록 고민하게 만든 걸까요? 10월이 되자 소영 씨는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퇴근할 때 주변을 자주 둘러봤습니다. 누군가 지켜보는 것 같다고 친구에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밤에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도 했습니다. 친구가 경찰에 신고해봐 하고 말했지만 소영 씨는 아직은 아니야.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확실한 증거. 소영 씨는 무언가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증거를, 기록을, 진실을. 11월 들어 소영 씨는 작은 노트를 항상 가지고 다녔습니다. 뭔가를 적었습니다. 사진도 찍었습니다. 서류를 복사하기도 했습니다. 동료들 몰래 조용히 신중하게. 그리고 12월 16일 사라지기 3일 전 소영 씨는 USB 메모리 하나를 샀습니다. 동네 문구점에서 16GB짜리 검은색 USB였습니다. 문구점 주인 이영수 씨는 기억합니다. 소영 씨가 USB를 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저씨, 이거 고장 안 나죠? 중요한 자료 저장할 건데. 제가 요즘 거 다 좋아요. 걱정 마세요 했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다음엔 못 봤어요. 12월 16일 밤 소영 씨는 그 USB에 무언가를 저장했습니다.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문서 하나를 작성했습니다. 내가 사라지면. 그 파일 안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 파일을 보는 분께 만약 제가 이유 없이 사라지거나 사고를 당한다면 이 자료들을 경찰에 제출해주세요. 이것은 3개월간 제가 모은 증거입니다. 보건지소에서 불법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두렵습니다. 제발 이 자료가 빛을 보길 바랍니다. 이소영. 여러분, 소영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위험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유언처럼 이 글을 남긴 겁니다. 하지만 소영 씨는 그 USB를 누구에게도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3일 후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2018년 12월 19일 수요일. 평범한 하루처럼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소영 씨는 아침 8시 정각에 보건지소에 출근했습니다. 그날은 특별히 산간 지역 이동진료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외진 산골 마을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해 보건지소 직원들이 직접 차를 타고 찾아가 진료하는 프로그램이었죠. 오전 9시 이동진료 차량이 출발했습니다. 소영 씨와 의사선생님, 행정직원 1명, 총 3명이 탑승했습니다. 5개 마을을 돌며 40여 명의 어르신들을 진료했습니다. 오후 4시 30분 이동진료를 마치고 보건지소로 돌아왔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소영 씨는 곧바로 진료 기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습관이었습니다. 오늘 할 일은 오늘 끝내는 것. 오후 6시 다른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영 씨, 오늘 좀 피곤한데 내일 하면 안 돼? 아니에요, 금방 끝나요. 먼저 들어가세요. 오후 7시 보건지소에는 소영 씨 혼자만 남았습니다. CCTV가 그녀의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컴퓨터에 뭔가를 입력하고 약품 재고를 확인하는 모습. 오후 7시 32분. 소영 씨가 컴퓨터를 종료했습니다. 오후 7시 35분. 사무실 불을 껐습니다. 오후 7시 38분. 현관문 앞에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7시 40분.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것이 CCTV에 포착된 이소영 씨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검은색 패딩, 청바지, 운동화. 왼쪽 어깨에 갈색 가방. 평소와 다를 게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표정에는 불안이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약간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내일도 출근해야 하니까. 다음 주에도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그녀는 당연히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보건지소에서 소영 씨의 자취방까지 경로는 두 가지였습니다. 큰 길로 돌아가면 9분, 골목길 지름길로 가면 6분. 소영 씨는 늘 지름길을 이용했습니다. 3년 넘게 매일 걸어 다니던 익숙한 길이었으니까요. 가로등이 몇 개 없어서 어둡긴 했지만 위험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이었으니까요. 서로 다 아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오후 7시 50분경. 동네 슈퍼마켓 앞을 지나가는 소영 씨를 슈퍼 사장님이 목격했습니다. 소영 씨가 전화통화를 하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조용한 목소리로 누군가와 얘기하고 있었죠. 네, 알겠어요. 조금 있다 전화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는 게 들렸어요. 표정은 평온해 보였어요. 특별히 다급하거나 불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소영 씨 수고했어요. 하고 인사했는데 소영 씨도 손 흔들며 네, 사장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대답했어요. 그것이 이소영 씨를 본 마지막 목격이었습니다. 소영 씨는 슈퍼마켓을 지나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 골목은 길이가 약 150m 양옆으로 낡은 주택들과 빈집들이 있었고 가로등은 3개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3개의 가로등이 모두 꺼져 있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한 결과 가로등은 오후 6시경부터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관리 기록에는 고장 접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왜 그 시간에 가로등을 꺼버린 걸까요? 골목은 깜깜했습니다. 달도 없는 밤이었습니다. 소영 씨는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걸었을 겁니다. 그녀의 휴대폰 배터리 기록을 보면 오후 7시 52분경 손전등이 켜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오후 7시 53분. 골목 입구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가 소영 씨를 포착했습니다. 희미한 화면 속 검은색 패딩을 입은 여성의 실루엣. 휴대폰 불빛을 비추며 골목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 그녀는 계속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귀에 휴대폰을 대고 있는 자세였으니까요. 오후 7시 53분 27초. 소영 씨가 골목 중간쯤에 이릅니다. 집까지 남은 거리 약 250m. 그때였습니다. 블랙박스 화면이 순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마치 차량에 강한 충격이 가해진 것처럼, 아니면 카메라에 강한 전기 충격이 온 것처럼 화면이 지직거리며 흔들렸습니다. 단 1초. 그리고 화면이 다시 안정됐을 때 골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소영 씨는 사라졌습니다. 단 1초 만에. 소리도 없이, 흔적도 없이.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1초면 얼마나 짧은 시간입니까? 눈 한 번 깜빡이는 시간입니다. 그 짧은 순간에 사람이 사라질 수 있습니까? 오후 8시 20분. 소영 씨의 어머니가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녁 먹었니? 일상적인 안부 전화였습니다. 전화는 연결됐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신호음만 계속 울렸습니다. 어머니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샤워 중이겠지. 이따 다시 걸어야지 생각했습니다. 오후 9시 40분. 어머니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조금 이상했습니다. 보통은 샤워를 해도 30분이면 끝나는데 전화를 받지 않는 게 이상했습니다. 오후 11시. 세 번째 전화.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 어머니의 본능이 경고했습니다. 새벽 12시 30분. 어머니가 직접 딸의 자취방으로 찾아갔습니다. 찬바람이 매섭게 부는 겨울밤이었습니다. 방은 어두웠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소영아, 소영아. 어머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웃에게 물어봤습니다. 오늘 소영씨 보셨어요? 아니요, 못 봤는데요. 새벽 1시 40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제 딸이 집에 안 들어왔어요. 전화도 받지 않고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제발 찾아주세요. 새벽 2시 35분. 이소영 씨의 휴대폰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통신사 기록을 추적한 결과 마지막 신호는 보건지소에서 약 350m 떨어진 지점에서 포착됐습니다. 바로 그 어두운 골목이었습니다. 집까지는 불과 170m가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새벽 3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골목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방도 신발도 휴대폰도 아무것도. 날이 밝자마자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2018년 12월 20일 목요일 오전 9시. 청산경찰서에 긴급대책본부가 설치됐습니다. 실종 신고 접수 불과 8시간 만이었습니다. 통상 성인 실종 사건은 48시간이 지나야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너무 이상했습니다. 평소 규칙적인 생활을 하던 사람, 단 한 번도 지각하지 않던 성실한 직장인, 가족과 사이가 좋고 경제적 어려움도 없고 우울증이나 정신적 문제도 전혀 없던 사람, 그런 사람이 집까지 단 520m를 남겨두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휴대폰도 꺼지고 가방도 사라지고 신발도 사라지고. 이건 평범한 가출이나 단순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오전 10시 1차 수색팀이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경찰관 60명, 의용소방대 40명, 인근 예비군 부대 병력 80명, 총 180명. 이 작은 마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수색작전이었습니다. 수색은 보건지소에서 소영씨의 집까지 이어지는 반경 1km를 중심으로 시작됐습니다. 180명의 수색대원들이 한치의 빈틈도 없이 지역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골목길. 가장 먼저 수색한 곳은 소영씨가 마지막으로 포착된 그 골목길이었습니다. 수색대원들은 무릎을 꿇고 바닥을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혹시 작은 물건이라도 떨어져 있지 않을까 해서.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하수구 뚜껑을 열었습니다. 담벼락 틈새를 확인했습니다. 빈집 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신발 한 짝도, 가방 끈 하나도, 옷에서 떨어진 단추 하나도, 머리카락 한 올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수색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반경 3km로. 인근 하천과 야산까지 포함됐습니다. 수색견 2마리가 추가로 투입됐습니다. 소영씨의 옷가지에서 냄새를 맡긴 수색견은 보건지소에서 출발해 골목길 입구까지는 정확하게 추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골목 중간 지점에서 수색견이 멈춰섰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같은 자리를 빙빙 돌기만 했습니다. 혼란스러운 것처럼. 냄새를 완전히 놓친 것처럼. 담당 경찰관 최민수 씨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수색견이 냄새를 완전히 놓친다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보통은 미약하게라도 흔적이 남는데 이번엔 아예 단서가 끊겼습니다. 마치 그 지점에서 사람이 공중으로 증발해버린 것처럼요. 공중으로 증발.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다른 설명이 없었습니다. 오후 5시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색은 야간까지 계속됐습니다. 대형 조명등이 설치됐고 수색대원들은 손전등을 들고 밤새 산과 들을 뒤졌습니다. 혹시 소영씨가 어딘가 쓰러져 있지는 않을까? 혹시 의식을 잃고 누워있지는 않을까?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2월 21일 금요일 수색 이틀째. 수색 인원이 2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마을 주민들까지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소영씨를 알던 사람들, 그녀에게 도움을 받았던 어르신들, 함께 일했던 동료들, 모두가 그녀를 찾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 간호사 선생님을 찾아야 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어디 갔겠어. 제발 무사하길. 70대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산길을 오르며 소영씨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수색 범위는 반경 5km로 확대됐습니다. 야산 깊숙한 곳까지, 하천 상류까지, 폐가와 빈 창고까지 모두 뒤졌습니다. 3일간의 대대적인 수색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2월 23일 일요일 수색 나흘째. 경찰은 수사 방향을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 실종이 아닐 수 있습니다. 현장 책임자 박형준 경위의 판단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깨끗하게 흔적이 사라진다는 건 자연스러운 상황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계획적인 범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과학수사팀이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골목길이 완전 통제됐습니다. 정밀 감식이 시작됐습니다. 루미놀 반응 검사. 혈흔이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였습니다. 골목 바닥 전체에 루미놀 시약을 뿌렸습니다. 불을 끄고 특수 조명을 비췄습니다. 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혈흔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골목 주변의 담벼락, 전신주, 쓰레기통, 하수구 뚜껑, 가능한 모든 곳에서 지문을 채취했습니다. 수십 개의 지문이 채출됐습니다. 하지만 그중 소영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지문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과학수사팀장 김재현 경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사람이 걸어간 자리에는 반드시 흔적이 남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옷에서 떨어진 섬유 조각 하나라도요. 그런데 이곳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누군가 철저하게 청소를 한 것처럼, 증거를 지운 것처럼. 증거인멸. 그 말에 수사팀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주변 CCTV 영상을 전수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건지소 주변 반경 1km 내에 설치된 모든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총 27대의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영 씨가 사라진 시각 오후 7시 50분에서 8시 30분 사이 27대의 카메라 중 무려 12대가 동시에 작동 오류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어떤 것은 녹화가 중단됐고 어떤 것은 화면이 멈췄으며 어떤 것은 파일이 손상됐습니다. 경찰은 통신업체와 CCTV 제조사의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런 일이 자연적으로 발생할 확률은 얼마나 됩니까? 전문가의 답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각기 다른 제조사의 카메라들이 같은 시간에 동시에 오류를 일으킬 확률은 천문학적으로 낮습니다. 인위적인 전자기 교란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카메라들을 무력화시켰다는 의미였습니다. 유일하게 작동한 카메라는 골목 입구에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였습니다. 그 영상을 다시 정밀 분석했습니다. 영상 전문가가 프레임을 하나하나 분석했습니다. 0.1초 단위로 쪼개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화면이 흔들린 바로 그 순간 골목 오른쪽 구석에 무언가 어두운 그림자가 포착됐습니다. 사람일 수도 있고 차량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질이 너무 낮아 정확히 판별할 수 없었습니다. 이 그림자가 뭡니까?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그림자는 소영씨가 지나가기 직전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가 사라진 직후에도 없었습니다. 단 1초 동안만 존재했습니다. 누군가 그곳에 숨어 있다가 소영씨를 습격한 걸까요? 그림자가 있었던 자리를 다시 찾았습니다. 빈집과 담벼락 사이의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성인 한 명이 간신히 숨을 수 있을 정도의 틈새. 그곳에서 희미한 타이어 자국이 발견됐습니다. 비교적 최근 것으로 보였습니다. 분석 결과 소형 승합차나 화물차의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누군가 그곳에 차를 세우고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요? 경찰은 인근 지역의 모든 차량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소형 승합차와 화물차를 집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12월 말 수색은 점차 축소되기 시작했습니다. 2주가 지났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인력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소영 씨는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2019년이 되었습니다. 2020년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소영 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그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아버지는 주말마다 산을 헤맸습니다. 동생은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 집 현관의 불은 3년 내내 꺼지지 않았습니다. 딸이 돌아올 때 어둡지 않도록, 길을 잃지 않도록. 사람들은 조금씩 잊어갔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모든 것이 희미해지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진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021년 4월 20일 목요일, 청산군청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노후된 보건지소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짓기로 한 것입니다. 1985년에 지어진 건물은 36년이 지나 너무 낡았습니다. 곳곳이 무너지고 누수가 심했습니다.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날 오전 9시 철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중장비가 투입되고 건물이 하나씩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마을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왔던 그 공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건물 속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4월 25일 월요일 오후 2시 15분 1층 바닥을 뜯어내던 작업자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봐요. 여기 뭔가 있어요. 바닥 밑에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계단이 보였습니다. 아래로 이어지는 어두운 계단. 지하실이 있었습니다. 건축 도면에는 표시되지 않은 숨겨진 공간이었습니다. 작업 책임자가 즉시 군청에 보고했습니다. 지하에 미확인 공간이 발견됐습니다. 도면에는 없는 곳입니다. 군청 담당자들이 급히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오랜 시간 봉인되어 있었던 공간.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던 공간. 지하실은 작았습니다.
약 15평방미터 정도. 천장은 낮았고 벽은 습기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 오래된 철제 캐비닛이 놓여 있었습니다. 녹이 슬고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캐비닛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낡은 하얀색 천이 나왔습니다. 천을 펼쳐보니 간호사 가운이었습니다. 하얀색 가운. 가슴에 작은 명찰이 달려 있었습니다. 명찰의 글씨는 희미했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소영. 순간 현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실종된 간호사. 그 사건은 여전히 미해결로 남아 있었으니까요. 담당자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1시간 후 경찰과 과학수사팀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지하실은 즉시 통제구역으로 지정됐고 정밀 감식이 시작됐습니다. 간호사 가운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특이한 얼룩이 발견됐습니다. 화학 물질로 추정되는 자국. 샘플을 채취해 분석한 결과 소독용 알코올과 표백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누군가 이 가운을 철저히 세척한 흔적이었습니다. 왜 세척했을까요? 무엇을 지우려 했던 걸까요? 캐비닛을 더 조사하던 중 과학수사요원이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여기 이것 좀 보세요. 캐비닛 뒤편 벽 틈새. 먼지와 거미줄에 뒤덮인 작은 물체가 끼어 있었습니다.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요원이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검은색 USB 메모리였습니다. 낡고 먼지 투성이었지만 외관은 온전해 보였습니다. 16GB 용량.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제품.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여기 있는 걸까요? 누가 숨겨놓은 걸까요? USB는 즉시 증거물로 압수됐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팀으로 이송돼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4월 26일 화요일. USB 복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3년간 습한 지하실에 방치되어 있었던 장치. 데이터가 손상됐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포렌식 전문가들은 신중하게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 실패. 장치가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시도 실패. 여전히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USB를 분해해 메모리 칩을 직접 추출했습니다. 그리고 특수 장비를 이용해 데이터를 읽어내기 시작했습니다. 6시간의 작업 끝에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USB 안에는 총 247개의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엑셀 파일 89개, PDF 문서 67개, 스캔 이미지 83개, 텍스트 문서 5개, 녹음 파일 3개. 파일명들을 보는 순간 포렌식 팀은 숨을 멈췄습니다. 2018년 상반기 예산 집행 실제 내역, 의약품 불법 반출 기록, 허위 영수증 모음, PDF, 보건지소장 지시사항 녹음 1, 그리고 가장 마지막 파일, 내가 사라지면. 포렌식 팀은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엑셀 파일, 보건지소 예산의 실제 사용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공식 장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업무 추진비로 처리된 수백만 원. 실제로는 보건지소장 개인 계좌로 입금된 기록. 시설 유지비 명목으로 지출된 돈.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업체의 지급. 그 업체의 대표는 보건지소장의 처남이었습니다. 의약품 기록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보건지소에 입고된 진통제와 수면제 중 상당량이 정식 절차 없이 반출됐습니다. 일부는 인근 약국의 불법 판매, 일부는 용도 불명으로 사라짐. 3년간 총 1,800만원 상당. PDF 파일. 조작된 영수증 이미지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날짜가 변조되고 금액이 부풀려지고 심지어 존재하지 않는 거래까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이 있었습니다. 포렌식 전문가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남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서류들은 절대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감사 때 이 장부만 보여주면 돼요. 실제 내역은 따로 보관하고. 의약품 재고는 적당히 조정해서 기록하세요. 어차피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영수증은 제가 처리할게요. 당신은 장부만 맞춰주면 됩니다. 보건지소장 박정은의 목소리였습니다. 대화 상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행정 담당 직원으로 추정됐습니다. 파일의 마지막 수정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2018년 12월 16일. 이소영 씨가 사라지기 3일 전이었습니다. 파일의 작성자 정보를 추적했습니다. 메타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모든 파일의 원본 작성자는 동일했습니다. 이소영.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보건지소에서 벌어지는 모든 부정을, 그리고 증거를 모았습니다.
3개월간 조용히 신중하게 엑셀 파일을 복사하고 문서를 스캔하고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그녀는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마지막 텍스트 파일을 열었습니다. 내가 사라지면 이 파일을 보는 분께 만약 제가 이유 없이 사라지거나 사고를 당한다면 이 자료들을 반드시 경찰에 제출해주세요. 이것은 3개월간 제가 모은 증거입니다. 보건지소에서 불법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급 횡령, 의약품 불법 유통, 장부 조작. 저는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설마 이런 일이 벌어질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확인할수록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이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두렵습니다. 제가 알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눈치챘습니다. 위협을 받았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제발 이 자료가 빛을 보길 바랍니다.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이소영 2018년 12월 16일 파일을 다 읽은 포렌식 팀은 침묵했습니다. 이소영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위험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USB를 만들었습니다. 증거를 남겼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하지만 그녀는 미처 이 USB를 안전한 곳에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3일 후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USB는 3년간 어두운 지하실에 묻혀 있었습니다. 누구도 찾지 못하는 곳에. 만약 건물이 철거되지 않았다면? 만약 지하실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이 진실은 영원히 묻혀버렸을 겁니다. 2021년 5월 3일 월요일 검찰은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디지털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보건지소 예산 횡령, 의약품 불법 반출, 장부 조작. 모든 범죄 행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5월 6일 목요일 오전 7시 전직 보건지소장 박정훈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그는 3년 전 타 지역으로 전보된 후 다른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체포 당시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순간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체념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조사실. 이소영 씨가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박정훈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답했습니다. 예.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2018년 10월쯤부터요. 소영 씨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 컴퓨터 파일을 몰래 확인하는 것 같았고 장부를 사진 찍는 모습도 봤습니다. 왜 막지 않았습니까? 막으려 했습니다. 11월 중순에 소영 씨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쓸데없는 일은 하지 마라. 조용히 있어라고. 협박한 겁니까? 협박이라기보다는 경고였습니다. 이소영 씨가 사라진 그날 밤 당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박정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집에 있었습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아내가 증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날 밤 10시 15분 보건지소 컴퓨터에 접속 기록이 있었습니다. 소영 씨의 컴퓨터였습니다. 누군가 그녀의 파일을 검색했습니다. 그날 밤 보건지소에 들어갔습니까? 박정훈은 오랜 침묵 끝에 답했습니다. 예. 들어갔습니다. 왜입니까? 소영 씨가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가 퇴근한 후 저는 보건지소에 다시 갔습니다. 피상문을 이용했습니다. 전자키 시스템이 없는 문이었죠. 무엇을 찾으려 했습니까? USB나 외장하드. 소영 씨가 파일을 어디에 저장했는지 찾으려 했습니다. 컴퓨터를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소영 씨는 어디 있습니까? 박정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저는 그녀를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보건지소에 갔을 때 이미 그녀는 퇴근한 후였습니다. 검찰은 그의 진술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물리적 증거는 부족했습니다. 소영 씨가 어디로 갔는지 무슨 일을 당했는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6월 15일 화요일 1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에는 소영 씨의 가족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고 아버지는 굳은 표정으로 피고인석을 바라봤습니다. 동생은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소영 씨를 위협한 적이 있습니까? 예. 조용히 하라고 말했습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이소영 씨의 행방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모릅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모릅니다. 방청객석에서 소영 씨의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딸이 어디 있어요?
우리 딸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법정은 잠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재판장이 질서를 유지하라고 경고했습니다. 8월 21일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공금 횡령 징역 2년, 의약품관리법 위반 징역 1년, 합산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횡령 금액 1,800만원 전액 배상, 공직 영구 제명. 하지만 이소영 씨의 실종과 관련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법정 밖에서 무너졌습니다. 이게 끝입니까? 3년이에요. 징역도 안 가잖아요. 우리 딸은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가 울부짖었습니다. 소영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힘이 없어서. 진실은 밝혀졌지만 정의는 불완전했습니다. 소영 씨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그녀가 살아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소영 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이소영 씨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 그녀는 부정을 목격하고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무릅쓰고 증거를 모았습니다. 진실을 기록했습니다. 그 작은 USB는 3년 만에 발견됐지만 그녀의 증언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침묵 속에 묻혀 있었지만 끝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집 현관의 불은 여전히 켜져 있습니다. 소영 씨의 가족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젠가 딸이 누나가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소영아, 엄마가 여기 있어. 돌아와. 제발 돌아와.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소영 씨는 지금도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곳 어딘가에. 살아있기를 무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진실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깊이 묻어도, 아무리 오래 숨겨도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납니다. 3년이 걸렸지만 소영 씨가 남긴 증거는 결국 세상에 나왔습니다. 둘째,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소영 씨의 작은 USB 하나가 부정을 밝혀내고 범죄자를 처벌하고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 모두가 증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직장에서, 사회에서, 어딘가에서 잘못된 일을 보신다면 침묵하지 마십시오. 소영 씨처럼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가 누군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되었습니다.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 지명,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재구성된 것이지만 이와 비슷한 일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이런 일들은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의미 있게 다가왔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이런 이야기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 옆에 있는 알림 설정도 꼭 켜주세요. 우리 사회에 묻혀버린 사건들, 목소리를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소영 씨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소영 씨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건 그날 이후는 계속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이 모르는 사건, 잊혀진 진실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진실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이소영 씨를, 그녀의 용기를, 그녀가 지키려 했던 진실을. 현관불은 여전히 켜져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